말더듬는 왕족, 세상에 태어나다. 기원전 280년경, 전국시대의 한복판, 중국의 한나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한비. 훗날 한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사상가는 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진, 조, 위, 초, 제, 연과 함께 전국 7흥 중 하나였지만 당시 정치적으로 가장 약한 나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한비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느리고 불편한 그에게 왕실 내부의 정치적 무대는 낯설고 먼 세상이었죠. 직접 말로 설득하거나 정치력을 펼치기 어려운 그는 점차 글과 사유의 세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말을 대신해 글로 세상을 읽고 글로 권력을 설계하려 했습니다. 그의 삶은 혼돈의 시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국시대 말기, 6나라가 서로 싸우며 진나라에 대항하던 시절이었고 왕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정치는 술수와 배신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비는 그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 혼란을 막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찾아간 스승은 바로 전국시대 말기의 유가 사상가 순자였습니다. 스승 수은자 그리고 이사와의 인연. 순자는 공자, 맹자와 같은 유가 사상가였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맹자가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면 순자는 오히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악한 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과 제도, 예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한비자는 바로 이 성악설의 현실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선의에만 기대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는 순자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가장 냉정하고 이론적으로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비자와 함께 수은자 문화에서 수학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시황의 재상이 되는 이사입니다. 이사와 한비자 두 사람은 서로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비자가 이상을 글로 설계하는 사상가였다면 이사는 권력을 손에 쥐고 직접 실행에 옮기는 실무형 정치인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공부하며 우정을 나눴지만 동시에 서로의 정치적 입지를 의식한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순자 아래에서 배운 그들은 사람의 본성, 권력의 구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도덕으로 바뀌지 않는다. 제도로만 바뀐다. 그는 유가적 이상주의와는 다른 철저한 현실주의 사상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비자는 권력과 제도, 인간 본성의 복잡한 얽힘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쓰기 시작한 책들, 훗날 한비자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 이 글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신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서였습니다. 한비자의 정치사상, 법, 술, 세의 철학. 한비자는 말합니다. 어질고 인자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자는 나라를 망친다. 지금 들어도 냉정하게 들리는 이 말. 하지만 그의 시대, 전국시대 말기엔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는 곧 무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도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선의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은 도덕이 아니라 구조이며 원칙이며 힘이다. 그가 설계한 통치의 틀은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법, 법률, 술, 정치술, 세, 권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운용할 때 비로소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았죠. 1. 법.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규칙. 먼저 법입니다. 한비자는 법을 모든 백성과 관료, 심지어 왕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으로 봤습니다. 법은 반드시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람의 호불호나 감정, 배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법은 신분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상벌을 내린다.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준다. 얼굴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라. 당시에는 왕의 측근이라면 비리를 덮고 공신의 자식이라면 처벌을 면제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그러한 감정적 통치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엄격한 법은 무자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법이 지켜질 때 백성은 스스로 안정을 얻는다. 이 술, 군주의 기술, 사람을 다루는 법. 둘째는 술입니다. 여기서의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정치의 기술, 곧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뜻합니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단순히 법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묘하고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왕은 언제나 의심하고 관찰하며 신하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능력이 있는 자라도 충성이 없다면 등용하지 말라. 충성스러운 자라도 능력이 없다면 중책을 맡기지 말라. 특히 그는 권한 위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모든 걸 위임해버리면 신하는 점차 왕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결국 왕의 자리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신하의 언행을 관찰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때로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 그 반응을 보게 하라고도 조언합니다. 이러한 정치는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그는 그것이 군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3. 세. 권위와 위력, 왕의 힘. 마지막은 세. 바로 권위, 위력, 그리고 지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한비자는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도 세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에게 권위가 없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백성이 군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군주의 형벌이 두렵기 때문이다. 왕은 왕의 권위를 보여야 하고 그 권위는 단지 출신이나 혈통이 아니라 상과 벌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한비자는 세를 잃은 군주는 선한 마음을 가져도 결코 신하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나라가 바로 선다. 정리하자면 법은 나라의 기본 틀입니다. 술은 그 틀 안에서 사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세는 그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과 권위입니다. 한비자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국 신하에게 농락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의 생각은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그는 혼란하고 부패했던 시대에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제도를 믿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한비자의 주요 저술과 명문 해설. 한비자의 사상은 단 한 권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비자입니다. 이 책은 총 55편, 10만 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한비자가 생전에 쓴 글과 사상을 집대성한 저술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편은 특히 많은 이들이 인용하고 주목하는 다음 5편입니다. 1. 고분, 외로운 분노, 그리고 말의 한계. 한비자는 말을 더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에 글로 자신의 뜻을 밝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고분편은
그런 한비자의 고뇌와 분노가 절절히 담긴 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외로운 지식인임을 자각하며 진심이 왜 통하지 않는지, 현실이 왜 냉혹한지 고통스럽게 토로합니다. 자신이 발탁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세상에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날카롭게 담아냈습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명확하게 꿰뚫어 본다. 명확하게 꿰뚫어 보지 않으면 사사로운 꾀를 밝힐 수 없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앞날을 내다봅니다. 눈앞의 말만 듣지 않고 말 뒤에 속내까지 읽습니다. 군주가 그런 눈을 갖지 못한다면 겉으로 충직해 보이는 자들의 사리사욕을 결코 알아채지 못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는 의지가 강고하여 이를 엄격히 처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악한 짓을 바로 잡을 수 없다. 공정한 나라란 원칙이 살아있고 예외가 줄어든 나라입니다. 아첨은 그들의 출세 수단이다. 그들이 군주의 기호에만 맞추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출세해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한비자는 뿌리를 짚습니다. 아첨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출세는 늘 군주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군주의 얼굴을 살피고 듣기 좋은 말만을 고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는 한 나라의 기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주의 침묵은 더 큰 실책이다. 중신들이 상벌을 독단하는데도 군주가 그것을 거두지 못하면 이는 군주의 암무함이다. 문제는 신하의 권한 남용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군주입니다. 권력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고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군주와 신하의 이익은 다르다. 군주의 이익은 공로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데 있고 신하의 이익은 공로 없이도 부귀를 누리는 데 있다. 이것이 고분의 핵심입니다. 군주와 신하의 이익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군주는 나라를 위해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려 하고 신하는 자신이 편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무능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군주는 공로를 따지지만 신하는 공로 없는 자에게도 자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충성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하에게 큰 죄가 있는데도 군주가 금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주의 실책이다. 한비자는 냉혹하게 말합니다. 신하가 죄를 짓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알고도 방치하는 군주는 더 큰 문제입니다. 통치는 감정이 아니라 통찰과 제도로 해야 합니다. 고분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합리, 군주의 무능, 그리고 아첨하는 자들의 실체를 냉정하게 드러낸 글입니다. 한비자는 군주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곁에 있는 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이 오두 나라를 좀먹는 5부류의 해악.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좀먹는 5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를 오두지류라 한다. 두란 나무를 갉아먹는 큰 벌레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부터 무너뜨리는 존재들이지요. 한비자는 이 5부류가 국가를 병들게 하고 법치를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학자. 선왕의 도를 빌미로 인의를 말하며 겉모습을 꾸며 말을 교묘하게 하여 법을 의심하게 만든다. 한비자가 첫 번째로 지목한 사람들은 육아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옛 성인과 도덕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은 현실을 회피하는 명분이 될 뿐입니다. 그들의 언변은 화려하지만 결국은 법과 제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군주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한비자는 묻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과거의 명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둘째, 언담자, 즉 세객. 겉으론 명분을 내세우고 실상은
외세를 끌어들여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다. 이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설득을 무기로 외국의 힘을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적 목적을 위한 책략가들입니다. 이들은 늘 이건 다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자신의 부귀영화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대검자 협객. 국법을 어기면서도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정의는 법 안에 있어야지 칼 끝에 있어서는 안 된다. 협객들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며 자신들만의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적인 법 질서 위에선 사적 무력일 뿐입니다. 한비자는 단호합니다. 법보다 위에 서려는 정의는 곧 폭력이다. 넷째, 근어자, 임금의 측근. 권세가들의 척만 받아들이고 뇌물로 부를 축적하며 진실로 수고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들은 군주의 곁에서 말을 전하고 귀를 채웁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 전합니다. 나라를 위한 자는 묻히고 권세를 조율하는 자들만 부귀를 누리는 세상. 한비자는 이런 구조 자체를 병이라 봤습니다. 다섯째, 상공지민, 상인과 기술자들.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어 사치를 부추기고 농민의 이익을 빼앗는다. 한비자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는 생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호사스러운 소비를 위해 수많은 노동과 자원이 낭비됩니다. 그 부담은 결국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농민에게 전가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치가 일상화되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오두는 단순히 다섯 부류를 비난하는 글이 아닙니다. 군주가 누구를 경계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법과 제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한비자의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 다섯 무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법은 무너지고 나라는 병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법보다 위에 서는 명분, 말 뒤에 숨은 사욕, 기준 없는 정의, 아첨하는 권력, 끝없는 사치. 우리는 지금 어떤 오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삶, 세난, 설득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영린. 한비자는 말을 아끼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더듬이었고, 그래서 글로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말의 위력, 특히 설득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비자의 새 남편은 바로 이 설득의 어려움에 대해 다룬 장입니다. 왜 옳은 말이 통하지 않는가? 왜 군주 앞에서는 진심도 위험한가? 그가 던지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진심만으론 설득이 안 된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옳다고 해서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진심이 있다고 해서 그 진심이 통하는 것도 아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군주는 자신을 건드리는 말을 싫어한다. 군주에게 간언하는 자, 즉 말로써 설득하려는 사람은 늘 위험한 주리를 걷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설득이라는 행위 자체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한비자의 가장 유명한 표현 중 하나 영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유세하는 자가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설득에 거의 다다른 것이다. 여기서 영린이란 원래 용의 목 밑에 거슬러 난 비늘 하나를 말합니다. 고대 전설에서는 이 영린을 손대면 용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한비자는 이 표현을 빌려 군주의 자존심, 분노, 예민한 심리적 지점을 의미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즉, 그의 기분, 감정, 자의식 같은 것들이죠. 내저설,
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내 저설은 한비자 전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풍부한 내용이 담긴 장입니다.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며 군주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작동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나라 임금이 한 신하에게 큰 권한을 주었는데 그 신하는 겉으로는 충성했지만 뒤로는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임금은 신하를 믿고 오래 묻어두었고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한비자는 이 일화를 들며 말합니다. 신하에게 권한을 줄 땐 반드시 통제할 방법도 함께 마련하라. 권한은 사익을 낳고 사익은 반역의 씨앗이 된다. 내 저설은 단지 경고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벌을 공정하게 운용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권한을 주고 언제 회수해야 하는지를 군주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정치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하를 경계해야 할 6가지 미세한 조짐, 육미입니다. 첫째, 권력을 신하에게 맡기지 말라. 둘째, 외세를 끌어들이지 말라. 셋째, 모호함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라. 넷째, 임금신하 이해관계의 본질을 간파하라. 다섯째, 내부 세력 균열을 막아야 한다. 여섯째, 외세의 간섭을 차단하라. 한비자는 섬세한 권력 구도를 통해 군주와 신하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균열을 포착했고 그걸 경고했습니다. 5. 10과 군주가 범하기 쉬운 10가지 실수. 한비자는 말합니다. 군주가 나라를 망치는 길은 드물지 않다. 오히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자기도 모르게 되풀이하는 실수 속에 있다. 10과는 군주가 흔히 범하는 10가지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낸 글입니다. 한비자의 통치는 감정이 아닌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가적 통찰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찮은 충성에 흡족해 하는 것. 두 번째, 작은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 세 번째, 편협하고 방자하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 네 번째, 나라 정치에 힘쓰지 않고 음악이나 좋아하는 것. 다섯 번째, 탐욕스럽고 괴팍하며 이익을 좋아하는 것. 여섯 번째, 여색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는 것. 일곱 번째, 조정을 떠나 멀리 유람이나 다니면서 신하의 충언을 무시하는 것. 여덟 번째, 잘못하고도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홉 번째, 나라 안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바깥 제후를 믿는 것. 열 번째, 나라는 약소한데 무례하면서 신하의 충언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10과는 단지 군주의 잘못을 나열한 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권력의 본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자는 나라 또한 다스릴 수 없다는 냉철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진나라 초청과 최후의 비극. 한비자는 끝내 자신의 사상을 실현해 볼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 진시황의 감탄과 초청. 진나라의 군주 훗날 진시황은 어느 날 한비자의 글을 읽고 크게 감탄합니다. 특히 고분과 오두 같은 글을 읽으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과인에게 신하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한비일 것이다. 이처럼 한비자의 문장은 진시황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나라는 한나라 출신인 한비를 초빙합니다. 그를 직접 보고 그의 정치 철학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때 진나라의 승상이 바로 이사였습니다. 그는 한비자의 동문이자 법가를 함께 배운 옛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재회가 아닌 운명의 엇갈림이었습니다. 이 이사의 모함과 투옥. 이사는 두려웠습니다. 자신보다 글도 뛰어나고 논리도 치밀하며 게다가 군주의 총애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인물, 한비자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는 한비자가 한나라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그가 진나라를 속이려는 첩자일지도 모른다고 모함합니다. 그 결과 한비자는 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가 무엇을 말해도, 그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해명해도 이미 권력의 무게추는 다른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진시황은 처음엔 그를 풀어주려 했지만 이사의 지속적인 참언에 결국 마음을 접습니다. 3. 자결을 강요받은 죽음. 진나라의 감옥에서 한비자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자신의 이론은 완벽했지만 현실 정치의 질투와 권모술수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이사는 결국 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전합니다. 그리하여 한비자는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법치의 이상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스스로 끝내야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 전후였다고 전해집니다. 4. 왜 이사는 한비자를 죽였는가? 정치적 해석. 이사의 모함은 단지 개인의 질투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는 자신이 구축한 법과 체제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이론은 훨씬 급진적이고 정통적인 법가였습니다. 법에 감정도 없고 예외도 없어야 하며 군주의 뜻조차 제도 아래에 둘 정도로 철저했던 사상. 이것이 진시황에게 받아들여지면 이사는 더 이상 왕의 조력자가 아닌 감시받는 관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비자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5. 한비자의 죽음이 남긴 것. 그의 죽음은 현실 권력은 이론보다 앞서고 진실한 말보다 권력의 생존 본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한비자의 사상은 그가 죽은 뒤 더 널리 퍼집니다. 진시황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전국을 통일했고 그 뒤로도 수천 년 동안 한비자의 법가는 동아시아 정치의 뼈대를 이룹니다. 진실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는다. 한비자의 죽음은 그의 사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비자를 꺼내보는 이유. 한비자는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감정이 아닌 원리와 구조로 이해하려 했고 사람의 선의보다 제도와 경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가 본 인간은 언제나 사사로운 욕망에 흔들리고 권력을 쥐면 자신을 위해 움직이며 자기 이익 앞에서 도덕은 뒷전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1. 법이 없다면 선도 힘을 잃는다. 한비자는 묻습니다. 선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과연 세상은 평화로울까? 그는 대답합니다. 그 선함이 오래가지 못하면 나라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이 바뀌어도 나라가 돌아가려면 사람보다 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한비자가 말한 법은 단지 형벌이나 억압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국가와 조직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법가입니다. 왜 정치는 늘 싸움이 되는가? 한비자는 알았습니다. 권력을 나눌 때 생기는 갈등, 신하가 왕 위에 서려는 본능, 친분이 곧 특권이 되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은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적인 정은 공적인 원칙을 무너뜨린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믿고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3.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감정적 여론이 이성을 앞설 때, 공정보다 관계가 더 강하게 작동할 때, 리더 한 사람의 의지에 모든 것이 좌우될 때, 그때마다 떠오르는 이름, 바로 한비자입니다. 그는 마치 오늘을 살아보았던 사람처럼 예견하고 경고하고 설계하려 했습니다. 4. 인간에 대한 절망에서 나온 정치 철학. 한비자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든 통제될 수 있는 구조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낙관을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세상이 유지되게 하라. 그게 진짜 정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비자를 꺼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통치, 상벌의 균형, 권한의 견제, 공적 시스템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을 그는 2000년 전에 이미 써두었습니다. 법은 군주와 신하, 귀천을 가리지 않고 평등해야 하며 법이 지켜지면 군주가 있든 없든 나라가 돌아간다. 이 시대가 한비자를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그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가장 치열하게 사랑했던 사상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